반갑습니다. 주식단타 김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017년과 2019년 상승장과 하락장을 비교해서 투자대의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김프로의 단타매매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실전 차트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처음 보신 분들은 1강부터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먼저 단타매매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기관외인 수급주는 2%, 세력주는 4%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그 안에서 승부를 빠르게 보는 대신에 매매 횟수를 늘려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원금 대비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승률입니다. 승률이 높아야지만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단타를 한다고 뭐 하루에 여러 종목 매매를 하는데 승률이 낮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겠죠. 10번 매매해서 6번 수익 나고 4번 손절한다. 이러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세금과 수수료 때문입니다. 매번 매매를 할 때마다 0.28%라는 증권거래세와 요즘엔 뭐 무료 수수료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 키움증권을 쓰기 때문에 0.03%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자, 두 번의 투자대회 때 낸 세금과 수수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 원금이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대회에서는 세금과 수수료로 나간 게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7년 대회에서는 무려 1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승률 60%, 아까 뭐 10번 해가지고 6번 수익, 4번 손절, 이거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75% 후반 정도면 본전 유지, 80% 넘으면은 이제 돈을 좀 벌어요. 그 다음에 85% 후반 정도 되면 타점 비중 운용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수적으로 해도 한 달에 원금 대비 한 30에서 50%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가능한 숫자예요. 단 승률이 이제 뭐 90%가 이제 넘어간다. 그러면 한 달에 100% 이상 수익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비중 관리와 손익비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 한 개 타점 비중을 보통 뭐 장세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상승장일 때는 원금 대비 30% 정도로 하고, 눌림 매매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4차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30% 만약에 비중을 한다 그러면 4차까지 사게 되면 원금 대비 120%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자, 방법은 미수를 씁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매일 단타 매매로 이제 2%, 뭐 3%, 4% 이 안에서 승부가 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미수를 쓰고 매일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통해서 예수금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뭐 약정 금액은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수금이 매일 상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당일 매수하거나 당일 매도를 하거나 또는 뭐 늦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대부분 청산이 돼요. 가끔 이틀 정도 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종목 매매가 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금 상환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거금 100%짜리는 매매를 잘 안 하고 20%든 30%, 40%든 뭐 이런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종목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수금을 못 갚거나 뭐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계산 잘못해가지고 하는 거 딱 한 번 있었고, 그 외에는 뭐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할 매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떤 종목은 1차에서 매수를 하고 수익이 났어요. 또 어떤 종목은 2차까지 매수하고 수익이 났어요. 또 어떤 종목은 3차까지 매수해서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4차까지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져서 손절 쳐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손익정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수익 난 거 날리게 되겠죠. 따라서 수익이 나는 그 잔고가 되려면 그만큼 수익 나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야 되겠죠. 반면에 4차까지 추매하고 손절을 하는 횟수는 현저하게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승률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눌림 매매하면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나는 걸 꾸준히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승률이 80% 이상은 나와야 돼요. 예. 따라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수익률과 승률, 비중 관리와 손익비, 이 네 가지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하나만 설정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 매매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돌파가 맞는지 눌림이 맞는지, 만약에 저처럼 눌림 매매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기준치에 대한 본인에게 맞는 설정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매매 경험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최적화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론을 얻을 때까지 과정이 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매일 복귀를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승패 결과를 가지고 이 설정하는 작업, 이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전에 깡통을 찬다거나 버티지 못하고 나가리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과정을 버텨내면은 그제서야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얻는 과정이 이제 고통스럽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에 그 필요한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 다음 실제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자, 크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구분을 해 본다면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간 외인 수급주, 그리고 다음은 세력주 매매입니다. 두 부류로 나눈 기준은 종목의 주포가 누구냐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냐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력이냐입니다. 자, 그래서 수급주는 기간 외인 물량이 많이 들어온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세력주도 마찬가지예요. 세력 물량이 많이 들어온 종목을 선정을 해서 저 같은 경우 눌림자리 공략을 한 겁니다. 자, 많이 들어왔다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냐면 유통 물량 대비 몇 프로인지를 봅니다. 기간 외인 수급주는 주포가 공략하는 기간이 짧게는 몇 주, 뭐 길게는 몇 달, 정말 길게는 뭐 1년 넘게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누적된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량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장마감이 끝나면 매일 결과가 나와요. 종목별 투자자든 뭐 기간 외인 수량을 매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누적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세력주는 짧으면 하루 내지 이틀, 길면은 며칠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세력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정을 합니다. 자, 차이점은 수급주는 장마감 후에 그 기간 외 순매수 수량을 알 수 있지만 세력주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뭐 캔들과 그 다음에 체결량 그리고 거래대금을 참조를 해서 추정만 할 뿐이에요. 정확하게 세력이 얼마 들어왔다 뭐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말 그대로 추정만 할 뿐이다. 캔들과 체결량, 거래대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만 하는 건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매수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지지와 저항의 원리로 매매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수급주든 세력주든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책에 있는 원리하고는 굉장히 제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이라고 누구나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제가 주변에서 뭐 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 원리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이 원리에 입각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들어맞아요. 예. 근데 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 좀 반대로 나와져 있을 거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이 뭐 기관 외인이든 세력이든 상관없어요. 누군가 작업을 해가지고 주가를 이만큼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차익 매물 실현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눌림목이 형성이 돼요. 이 자리가 뭐 어느 자리까지 떨어진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비교를 해보자면, 기관 외인이 순매수로 들어왔다. 그러면 얘네들 평단가가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좌우지간 이 부분 어느 쯤에선가 눌림목이라고 보고 매수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첫 자리 눌림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첫 자리 눌림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구간이에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세력이 털어먹다가 또는 기관명이 털어먹다가 물량을 다 정리를 못하고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어떤 호재 재료를 내든 아니면 뭐 글로벌 증시가 좋던 어떤 이유를 핑계로 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 그럼 또 들어왔겠죠. 기관명이 막 더 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어느 정도쯤 되면은 얘네들이 차익 매물을 또 던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주가가 떨어질 때 또다시 눌림목이 형성이 돼요. 다만 이 자리는 왜 이 자리보다 더 일단 높게 눌림목이라고 설정을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얘네들이 여기에서도 들어왔지만 여기에서 들어올 때 신고가를 경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이 자리에 있는 매물을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에 성공을 한 양봉이 형성이 됐다면 이 자리쯤이 이 직전 고점이 이제는 지지점이 돼가지고 눌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까지는 대략 알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대로 어떤 재료가 냈든 뭐 글로벌 상황이 좀 더 좋아졌든 어떤 식으로든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하고 나서 다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간의 주포, 그러니까 이 종목의 주포가 돈을 더 이상 더 쓰기 싫고 나는 이제 던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게다가 개미들 같은 경우에도 종고점 돌파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자, 그럴 때 이 자리가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흔히들 이제 책에 보면은 이 자리가 뭐 쌍바닥 자리고 직전 고점을 2번이나 돌파를 했고 또 여기에서도 물량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쌍바닥 자리에서부터 한번 공략을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리가 강하니 뭐 이 자리는 안 깨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매매를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예. 쌍바닥 자리, 뭐 특정 가격, 라운드 피겨 가격 제시를 하면서 눌림목이다, 지지할 거다 라고 하니까 그 눌림목 구간 특정 라운드 가격에 물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오히려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물량이 더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오히려 던지기 딱 좋은 거죠. 그러면서 쌍바닥 자리가 깨지고 이 종목은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쌍바닥 자리보다는 차라리 이 자리가 더 공략이 좋은 거예요. 이 자리가 깨지는 투매 자리, 저 같으면 이 자리 공략을 해요. 물론 모든 그 쌍바닥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쌍바닥 자리가 깨지는 경우는 뭐 세력이 더 할 때 이제 깨지기도 하지만, 지지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모든 종목이 쌍바닥 자리에서 다 깨지지 않고 지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어떤 종목은 지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는 어떤 경우이냐? 쌍바닥이 지지가 될 때는 그 종목의 주포가 의도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물량을 다 정리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주포의 평단가 근처까지 떨어졌을 경우, 그런 경우는 지지할 이유가 되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쌍바닥을 지지를 하고 오히려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그렇지가 않다. 얘네들이 털어먹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쌍바닥 자리, 라운드 피겨 특정 가격에 물량이 쌓이는 걸 이용해서 오히려 물량을 던지고 투매를 만든다. 그렇게 지지와 저항 원리를 더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이건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 자리에 세력 물량이 남아있다면 세력이 끌어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물린 개미들이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반등폭이 나왔을 때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만큼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또 매도를 안 해요. 왜? 이 종목이 그 전에 이 자리까지도 반등을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 자리까지 한번 가겠지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매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쯤 돼서 또 가겠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결국 자기 자리까지 또 옵니다. 그럼 이 자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지를 하겠습니까? 세력이 정말 의도적으로 물량이 남아있어서 지지할 이유가 없다면 대부분 이런 가격을 이용해서 물량을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매가 엄청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지지와 저항의 원리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쌍바닥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가 되지 않는다. 네. 차라리 그 자리가 깨지는 투매 자리를 노리는 게 더 안전하고, 그 다음 쌍바닥이 지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종목의 주포가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럴 때 지지가 된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몇 종목 매매일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대회 기간 동안에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에요. 자, 4월 15일 사막 콘덴서.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주포를 봐야 되겠죠. 이 종목의 주포는 누구입니까? 이 종목은 기관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따라서 이날 4월 12일 날 장 초반에 이렇게 이제 양봉이 쭉 들어왔죠. 거래량도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캔들과 이 거래량, 거래대금을 참조해서 들어온 거를 그냥 판단하는 것이고, 요렇게 이제 들어온 거를 근거로 눌림 자리, 첫 자리 눌림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라고 그랬죠. 여기 1차 매수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산 거예요. 한 번 더 사고 나서 얘네들이 기관 외국인 물량이 많이 들어온 거를 근거로 해서 종가까지 버틴 겁니다. 왜? 이 장 마감 후에 기관 외국인 물량을 봤더니 야, 얘네들이 140원 산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장중에 얘네들이 사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기관 같은 경우 뭐 매수 단줄 보든 아니면 매매 동향을 보든 외국인 물량 프로그램 수량 참고하든 거래원을 참고를 하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계속 사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해서 종가까지 버티고, 그 다음날 시초가 갭상에 나왔을 때 보통 기관 외인 수급이 양매수로 강하게 들어오면은 그날 장 초반에 다시 개인들이 따라 붙는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갭상을 띄워놓고 파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장 초반에 대응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기관 외인 수급주는 저는 2%를 목표로 한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벌써 저점 대비 몇 프로입니까? 2%, 4% 가까이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매도로 날리는 거예요, 이때. 70% 물량을 일단 시초가 갭상에 팔고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길래 나머지 잔량을 매도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클리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주포가 누구냐? 기관 외국인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 수급을 확인을 했겠죠. 아, 이만큼 들어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림자리를 이용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폭 나왔을 때 수익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중 한번 이제 했으니까 노리고 있었겠죠. 예, 이 자리를 다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 이 자리를 깨는 투매가 나오거나. 그런데 이날 제가 이 자리에 또 다시 들어간 건 뭐냐, 앞서 말씀드린 쌍바닥 지지가 되는 경우, 지지가 되는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주가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어쨌든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요런 자리 저점이라고 판단될 때 이전 저점 근처에서 한번 들어간 거예요. 보통은 안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날은 기간 외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지라고 보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외에 다시 상승했을 때 목표가 수익 매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슈프리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양매수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기간 외국인이 주포다. 수급주로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장 중반에 눌림 자리에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한 거예요. 분할로 매수를 하고 반도폭이 나왔을 때 저점 대비 뭐 2% 넘게 나왔네. 그럼 매도해요, 수익 실현. 그리고 나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장 막판에 이저만큼 또 떨어졌다. 그럼 저는 이거 또 샀을 거예요. 근데 타점을 안 줬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눌림 매매를 좋아하니까 그래 이거 그 다음날 떨어지면 또 사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매매를 한 겁니다. 그 다음 LG노텍. 자, 이 종목은 앞선 종목이랑 좀 다르죠. 기간 외국인이 주포이긴 하지만 당일 강한 종목이라기보다도 수급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주 또는 뭐 몇 달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랬죠. 기간 외국인들이 하루만 사고 빠지고 이게 아니에요. 길게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 외인 수급이 누적된 종목에 투매 자리를 공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날은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얘네들이 평단가 근처라든지 좀 투매가 심했다라고 판단되는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가지고 오후장에 반등폭의 수익 매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유니테스트.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의 주포는 누구냐? 기관과 외국인이에요. 예. 앞에서 본 그 슈프리메라든지 클리오나 그런 것과 지금 같은 케이스예요. 이 장 초반에 거래량을 동반한 양매 수급이 들어왔고 눌림의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거죠. 1차, 2차 그리고 반등폭 나왔을 때 수익 매도. 자, 그 다음 아시안 IDT. 자, 이 종목은 주포가 누굽니까? 기관 외국인입니까? 아니에요. 자, 4월 16일 이때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뭐 매각 때는 뭐 매물로 나오면서 이슈가 됐던 종목이에요. 아시안 IDT,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뭐 부산항공, 자주간 이쪽 그 아시아나 계열 이쪽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기관 외국인이 주포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력이 주포가 된 종목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세력주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디서 샀냐면 상따를 했어요. 세력이 강하게 들어온 거를 보고 상따를 한 거예요. 제가 눌림 매매를 이제 주로 하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제가 좀 고점에서 사는 게 상따예요, 상따. 상따는 말 그대로 이제 세력 물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 그죠?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초가 갭상이 나왔을 때 좀 팔고 또 양봉으로 보고 나머지 잔량 위에서 판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로는 보세요. 여기서 들어온 세력 물량, 여기서 들어온 세력 물량을 근거로 해서 눌림 자리를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첫 자리는 한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 있지만 놓쳤어요. 이건 제가 이때 매매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질 때 두 번째 자리에서 한번 사고 반등폭에 수익 매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투매 자리에서 이 자리에 안 샀죠. 그죠? 왜 안 샀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는 깨지는 자리다. 깨지는 자리고 얘네들 평단이 낮기 때문에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투매 자리에 사서 반등폭 났을 때 팔고 또 그 다음도 똑같죠. 이 자리가 쌍바닥 자리인데 이 자리는 안 샀잖아요. 이 보면 팍 떨어뜨리는 음봉 보이잖아요. 세력이 날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력의 평단이 낮기 때문에 투매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안 사고 이 자리에 사서 반등폭이 매도를 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세력이 또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틀 동안 매매를 몇 번 한 거예요. 여기 사서 한 번 먹고 두 번, 세 번, 네 번 먹었잖아요. 수익선은 얼마 안 돼요. 이게 지금 3분봉 차트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매매가 지금 눌림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안에 끝났죠.
그죠? 예. 이 정도면은 거의 한 개 타점 기준으로 했을 때 4번을 먹은 거니까 뭐 빠르게 회전을 시킨 거죠. 예. 정석적인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게 단타의 정석적인 패턴이에요. 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죠. 종목을 들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좀 단타로 해서 치고 빠지기 때문에 이거 수익률 다 합치면은 수익률이 거의 15%가 넘을걸요. 예. 이런 게 이제 단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아시아나항공,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이제 대장인 거죠. 아시안 IDT 같은 경우에 이제 부대장이고, 이 종목은 테마의 대장주로 보고 세력 물량이 한 1,000원 이상 들어온 걸로 판단했어요.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했고, 체결 이 거래량을 계산을 해봤을 때 1,000억 이상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전 저점 부근부터, 얘는 왜 이전 저점 부근부터 샀느냐, 여기서 이미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온 또 물량이 있었고, 봤더니 한 여기쯤, 여기나 이 근처쯤이 세력이 좀 지지를 해줄 만한 쌍바닥 자리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단일가로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크게 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저점을 때 산 겁니다. 저점을 때마다 사서 단일가 해제일에 반도폭 나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한 겁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력의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눌림 자리에서 분할로 산 거고, 그리고 나서 반대폭 매도도 이 단기간의 완화 장치는 좀 더 특별하죠. 그래서 해제일까지 일부러 한번 끌고 왔어요. 계속 분할로 팔지만 나머지 최종 잔량 좀 남겨놔서 해제일날 마저 정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현대바이오, 이 종목도 주포는 누구냐? 세력이에요. 기관 외국인이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기관 외국 물량 이런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봉이 강하게 들어온 걸 보고 상따 매수를 했고, 그 다음날 시초가 갭상에 또 매도를 하고, 자, 그 다음 눌림자리 또 공략한 거죠. 여기서 들어온 물량, 장 초반에 들어온 양봉, 이거를 근거로 해서 눌림자리에 사가지고 반도폭 매도로 대응을 한 겁니다. 네. 자, 크리스타 신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전날 상한가 세력 물량이 들어왔고 장 초반에 양봉이 좀 더 있었죠. 그리고 나서 투매로 떨어질 때 눌림자리 산 거예요. 근데 이 자리 조금 높게 샀어요. 좀 더 아래에서 사도 됐을 텐데 상관없어요. 세력 물량은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더 사면 돼요. 사고 해서 반폭 나왔을 때 수익 매도로 대응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매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세력이 물량 날리는 거죠. 여기서 산 물량.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안 판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 팔고 더 갈 걸 기대를 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여기쯤 와서도 가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본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여기서 사면 어떻게 돼요? 이미 세력이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다 팔았는데 올라가겠어요? 안 가죠. 이 개미가 살짝 올리긴 길수판 나오긴 했지만 또 매물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 다음날 되면 더 떨어지고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법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나는 단타인데 스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다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폭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자리가 손절일 수도 있고 수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도를 해야지 다른 종목을 또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혜양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전날 상한가 물량 들어왔고 여기서 또 양봉이 또 보이죠. 이 거래량을 동반한, 그죠? 양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투매 자리 샀어요. 여기서부터 하나 사고 이 자리에서 하나 더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폭 매도. 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상한가였잖아요. 근데 이 상한가 이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 물량이 다시 또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에서 본 차트랑은 다르죠. 여기서 계속 털어먹고 종고점 돌파를 안 하고 털어먹는 거랑 종고점 상한가를 돌파하고 털어먹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서 반도폭 매도로 대응을 한 겁니다. 자, 나머지 다른 종목 매매일지는 제가 블로그에 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이웃 추가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현재 매주 수요일 아침 7시에 제 자동 매매 일지로 복귀하는 방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신청 꼭 하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